화려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강도준의 눈에는 그저 피로한 빛의 파편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한 손에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쥐고 연회장 구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마치 화보의 한 장면처럼 완벽해서 주변의 시선을 끊임없이 잡아끌었다. 그의 곁에는 화인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노리고 접근한 미녀들이 애워싸고 있었지만 도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가면일 뿐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홀 중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 부회장이 건설교통부 고위 관료와 은밀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교환에서 오가는 검은 거래의 냄새를 맡았다. 도준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는데 혀끝에 감도는 떫은 맛이 마치 지금 그가 처한 현실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지난 10년간 그는 방탕한 재벌 3세라는 완벽한 연기를 통해 이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난입해 정적을 깨뜨렸다. 드레스와 턱시도로 가득한 연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의 여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도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와인 잔 속의 액체가 요동쳤고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숨을 멈췄다. 이수인,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수인은 주위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 박 부회장을 향해 직선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 걸린 검찰 공무원증이 조명 아래서 차가운 금속성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박 부회장의 면전에 섰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가 잦아든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좌중을 압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이수인입니다. 박철민 부회장님 귀하를 뇌물수수 및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하여 긴급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폭탄 투하와도 같았고 순식간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박 부회장과 수인에게 꽂혔다. 박 부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곧바로 손짓을 해 보안팀장에게 그녀를 당장 끌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거칠게 수인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굴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도준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려는 몸을 억지로 제어해야 했는데 지금 그가 그녀를 돕는답시고 나선다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의 수를 계산했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잔인한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도준은 특유의 나른하고 오만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천천히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고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망치게. 도준의 목소리는 유쾌한 듯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수인의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모욕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고 이는 수인의 표정을
더욱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 검사님이라고 하셨나?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파티장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려더니 불쾌하기 짝이 없군요. 도주는 일부러 더 거만하게 굴며 와인잔을 흔들었고 붉은 액체가 수인의 정장 소매 끝에 몇 방울 튀었다. 수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동자 속에는 과거의 그를 찾으려는 듯한 혼란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다. 박 부회장님은 오늘 제 귀한 손님입니다. 공무 수행도 좋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는 지키셔야죠. 영장도 없이 남의 잔치판을 엎으려 하다니 요즘 검찰은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까? 도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수인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욕을 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동시에 박 부회장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그녀를 물리적인 폭력에서 구해내려는 도준만의 방식이었다. 수인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준 씨, 당신이 이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저 박 부회장도요. 그녀는 거칠게 팔을 뿌리쳐 보한 요원들의 손을 떼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거대한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도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주위의 소음이 다시 밀려들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강 회장님 아드님답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군요. 박 부회장이 다가와 도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지만 도준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 부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도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증발하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슬픔이 채웠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은 괴물처럼 느껴졌고 그는 주먹으로 거울벽을 세게 내리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학창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 맑은 눈동자의 소녀가 이제는 적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들어선 도주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불빛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들처럼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이수인 검사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동선, 맡고 있는 사건, 그리고 그녀를 위협할 만한 모든 요소들까지 그림자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감시해. 전화를 끄는 도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수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의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박 부회장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고 그 늙은 여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버리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도주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방식대로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불길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주는 위스키병을 통째로 비우면서도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오직 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화인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를 응시하며 박 부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다시금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라 그의 잃어버린 순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서막이었다. 한편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인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도준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아 가슴이 저려왔다.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오늘 본 그는 돈과 권력에 취해버린 전형적인 재벌 3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가 내뱉던 독설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인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았는데 그곳에는 화인그룹과 관련된 의문의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도준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어쩌면 그를 자신의 손으로 단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과거에 순수했던 도준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는 두 남녀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도준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집무실의 불빛 아래서 고독한 싸움을 준비했고 수인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비극적인 연극의 무대 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그날 밤 강도준은 오래된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의 배경은 10년 전 늦가을의 교정이었고 앙상한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어린 도준은 교복 차림의 수인을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가난한 집안의 딸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모진 말들로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보낸 감시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수인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려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준은 잡을 수 없었고 그 뒷모습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에 밝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도준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단숨에 비우며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소년이 아니었지만 수인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주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의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에서 이수인은 책상 위에 놓인 협박 편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발신인이 없는 그 편지에는 피 묻은 면도날과 함께 더 이상 파헤치면 다친다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수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오기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어젯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강도준의 오만한 태도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변절하여 타락한 재벌이 되었다면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항만의 외진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화인그룹의 불법 자재가 은밀하게 반입되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낡은 창고는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고 녹슨 철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증거 자료가 아니라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 5명이었다. 그들은 박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로 수인이 들어오자마자 셔터문을 내리고 퇴로를 차단했다. 검사님, 겁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법전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 법이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고 수인은 가방을 방패처럼 들고 뒷걸음질 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수인은 유도 유단자였지만 무기를 든 성인 남성 5명을 상대로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첫 번째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간신히 피했지만 곧바로 뒤에서 날아온 발길질에 복부를 가격당해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설 틈도 없이 놈들의 포위망이 좁혀져 왔고 수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때 창고의 천장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검은 마스크로 가린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뼈를 부러뜨리고 급소를 가격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깡패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졌다. 도준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설 경호팀 섀도우였다. 수인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들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 판단하려 애썼지만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불과 3분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되었고 바닥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깡패들만이 즐비했다. 섀도우 팀의 리더는 쓰러진 수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연막탄을 터뜨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홀로 남겨진 수인은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구원자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창고 바닥에 떨어진 깡패의 휴대폰에서 화인그룹 부회장실의 직통 번호가 찍힌 통화 기록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강도준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고 수인이 복부를 가격당하는 장면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회장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타겟은 안전하며 놈들은 경찰의 익명으로 신고 조치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김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철민 부회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도준은 수인이 안전하게 차에 타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김 실장에게서 넘겨받은 태블릿 PC를 켜고 수인이 쫓고 있던 사건 파일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훑어보던 도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수인이 입수한 정보는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교하게 조작하여 흘린 미끼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 미끼는 수인을 위험한 곳으로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강도준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다. 조작된 장부의 끝에는 도준의 차명 계좌로 위장된 유령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만약 수인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녀는 도준을 횡령범으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박 부회장은 도준이 사랑했던 여자의 손으로 도준을 파멸시키려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박철민, 네가 내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렸어. 도준은 이를 갈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인이 조작된 증거를 진짜라고 믿고 수사를 강행한다면 그녀 역시 무고 혐의나 역풍을 맞아 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도주는 그녀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에서 보호하기 위해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도주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내일부터 내 공식 스케줄을 전면 수정해. 그리고 이수인 검사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주선해라. 명분은 화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방탕한 재벌 3세의 가면을 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며 그녀와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엔진 시동을 걸었다. 한편 검찰청으로 돌아온 수인은 멍하니 창고에서 주워온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구해준 정체불명의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깡패들이 박 부회장의 사주를 받았다면 화인그룹 내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도준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 도준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의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젯밤 파티장에서 본 남자는 차갑고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창고에서 느꼈던 기묘한 시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자꾸만 도준과 겹쳐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인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고 다시 냉철한 검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화인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다. 물줄기가 그의 탄탄한 근육과 흉터들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중 등 뒤에 남은 긴 흉터는 과거 수인을 구하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회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과 자신의 영혼을 건 전쟁이 될 것이라고. 그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슈트를 골라 입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화인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인은 굳은 표정으로 가죽 소파에 앉아 맞은편의 강도준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여유로운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지만 수인에게는 그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도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수인 쪽으로 가볍게 밀어주며 입을 열었다. 검사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재무팀의 이면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걸 구하느라 제 비서진들이 꽤나 고생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생색을 내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료가 수인에게 쥐어주는 독이 든 성배이자 동시에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알고 있었다. 수인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도준을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순순히 협조할 리가 없어. 대체 무슨 꿍꿍이지? 어제 창고에서의 일도 당신과 연관이 있나?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보낸 섀도우 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만 했기에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그녀의 의심을 비껴가려 했다. 사람을 매도하는 재주는 여전하군.
나는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고 싶을 뿐이야. 박 부회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그룹 전체에 흙탕물을 튀기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그 자료를 믿든 말든 그건 검사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수인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해주는 척은 사양하지. 내 신변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 자료가 가짜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서류 봉투를 챙겨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갔고 도주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를 차갑게 대해야만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수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도주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호출했다. 미끼를 물었어. 박 부회장 측에서도 움직임을 포착했을 거야. 지금 당장 경호팀을 붙여. 놈들이 그녀가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노릴 가능성이 커. 도주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책상 밑에 숨겨둔 차키를 집어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도주는 평소 타던 세단 대신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무광 블랙 스포츠카에 올랐다.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깨어났고 그는 수인의 차량 위치 추적 신호를 내비게이션에 띄웠다. 붉은 점이 강변북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기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한편 이수인은 운전대를 잡고 복잡한 심경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강도준이 건넨 자료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태도와 눈빛이 과거의 도준과 겹쳐 보였다가 다시 낯선 타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습관적으로 확인했는데 검은색 SUV 2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차선을 변경해 보았지만 SUV들 역시 동시에 차선을 바꾸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그녀의 진로를 막아섰다. 수인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르던 SUV가 그녀의 차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그녀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힐 뻔했다. 이런 미친. 수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속도를 높여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놈들은 이미 작정한 듯 그녀의 차를 도로변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금속길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 운전이 아니라 명백히 그녀를 죽이려는 살인 행위였다. 그녀의 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공포가 엄습해 오는 와중에도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연기처럼 나타나 SUV 한 대의 측면을 사정없이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에 SUV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스포츠카는 멈추지 않고 수인의 차와 덤프트럭 사이를 파고들었다. 도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체를 방패막이로 삼아 수인의 차를 보호하며 동시에 공격해오는 다른 차량들을 견제하는 놀라운 드라이빙 기술을 선보였다. 도준은 무전을 통해 경호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창문을 내리고 수인에게 소리쳤다. 내 차 뒤에 바짝 붙어. 멈추면 죽어.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수인은 그 목소리가 강도준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고쳐 잡고 그의 차를 따라 틈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도준의 차는 마치 춤을 추듯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놈들은 독이 올라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덤프트럭이 다시 한번 도준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도준은 급격한 드리프트로 트럭의 공격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차체가 가드레일에 심하게 긁혔다. 불꽃이 튀고 사이드미러가 날아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도준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직 뒤따라오는 수인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고개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도준은 터널 입구에서 급정거를 하며 길을 막아선 트럭과 정면 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핸들을 꺾어 트럭의 바퀴를 조준해 들이받았고 거대한 트럭이 기우뚱하며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했다. 도준의 차 역시 반파되어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지만 덕분에 수인의 차는 무사히 터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수인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려 도준의 차로 달려갔다.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창문을 두드렸다. 강도준, 정신 차려, 강도준.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도준이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나오자마자 수인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다. 수인은 멍하니 그의 피투성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미쳤어?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녀의 외침에 도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셔츠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준은 수인의 손을 잡고 터널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잡히면 곤란해져. 일단 피해야 해. 수인은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과 부상당한 몸을 보자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어두운 비상 통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수인의 손을 잡은 도준의 손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10년 전 그날처럼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비상구를 빠져나와 인적 드문 강변 둔치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두 사람은 멈춰섰다.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수인은 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지혈을 시도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수인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 차, 그리고 그 운전 실력. 평범한 기업가가 아니잖아. 도준은 고통을 참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말했잖아. 당신을 돕고 싶다고. 그는 차마 자신이 어둠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킬러에 가까운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다치는 게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의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가 수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목숨을 건 헌신의 고백과도 같았다. 그때 도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도준은 전화를 받으며 수인의 눈을 피했다. 네, 처리했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곤란합니다.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도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수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갈 곳이 있어. 당신 집도 검찰청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 날 믿어. 수인은 망설였다. 눈앞의 남자는 의욕투성이었고 자신이 쫓던 비리 기업의 총수였다. 하지만 방금 전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던 그 모습과
피 묻은 손을 내미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다시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안전 가옥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별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요새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한 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젖은 낙엽을 밟으며 차고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이 차에 옮겨 탄 도준과 수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에서 내렸다. 도준은 상처 입은 옆구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그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수희는 비틀거리는 도준을 부축하며 육중한 강철문을 통과해 실내로 들어섰다. 내부는 차가운 콘크리트와 따뜻한 원목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서늘함이 감돌았다. 도준은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창백해진 안색과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구급상자 어디 있어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희는 다급하게 물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준은 힘없는 손가락으로 벽면의 수납장을 가리켰다. 수희는 허둥지둥 달려가 구급상자를 찾아왔고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꺼내 도준의 피젖은 셔츠를 잘라냈다. 셔츠가 찢겨 나가고 그의 상반신이 드러나는 순간 수인의 손동작이 공중에서 딱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도준의 탄탄한 근육 위에는 이번 사고로 생긴 상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긴 자국, 총상으로 보이는 둥근 흉터, 그리고 화상 자국까지. 그것은 안락한 삶을 살아온 재벌 3세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흔적들이었다. 수희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도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파티와 샴페인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수업료라고 해두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수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방탕한 탕화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전장에서 홀로 싸워온 고독한 전사였다. 수희는 마음을 다잡고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도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도준의 근육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수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10년 전 다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던 소년의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내가 널 오해하게 내버려뒀잖아. 수인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네가 알면 다칠까봐. 넌 빛 속에 있어야 해. 나 같은 어둠 속의 진흙탕 싸움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으며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수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도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벽난로에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수인은 따뜻한 코코아를 타서 도준에게 건네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그를 적대시하던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박 부회장은 널 노리고 있어. 오늘 사고는 시작일 뿐이야. 도준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들은 네가 가진 정의감을 역이용할 거야. 네가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그들은 널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겠지.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고 해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도주는 수인의 단호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의 저 올곧음이 좋았고 동시에 그것이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었기에 두려웠다.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밀려왔다. 수희야, 만약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때도 넌 날 이렇게 봐줄까? 도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희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대답했다. 네가 강도준인 한 네가 무엇을 가졌든 잃든 상관없어. 난 껍데기가 아니라 너를 보니까. 그 말은 도준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구원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천천히 좁혀졌고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순간 거실의 대형 TV가 저절로 켜지며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이수인 검사, 화인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포착. 화면에는 수인이 도준과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계좌로 의문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이 이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박철민 부회장이 준비한 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수인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수인은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신념이 순식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도주는 주먹을 꽉 쥐며 화면 속의 박 부회장 사진을 노려보았다. 놈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러운 수를 썼다. 진정해. 이건 놈들의 프레임이야. 네가 당황해서 뛰쳐나가면 바로 체포될 거고 그러면 넌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돼. 도주는 떨고 있는 수인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인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찰청으로 가야 해. 가서 아니라고 말해야 해. 내가 숨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준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지금 가면 넌 끝이야. 검찰 내부에도 박 부회장의 사람이 심어져 있어.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널 구속할 거야. 도준의 외침에 수인은 그제야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럼 어떡해? 난 이제 다 끝났어. 검사로서의 내 인생은 그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도주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새 슈트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셔츠와 짙은 감색 슈트,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넥타이. 그는 다시 냉철한 화인그룹의 회장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그의 눈빛은 예전의 공허함 대신 서슬퍼런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었다. 도주는 거실로 나와 울고 있는 수인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이 집은 내 명의가 아니라서
놈들이 찾지 못할 거야. 식량과 비상금은 충분해. 수인은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 가려고? 너도 다쳤잖아. 지금 나가면 위험해. 내가 해결해야 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내가 가서 놈들의 시선을 끌고 네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아올게. 도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10년 전처럼 널 두고 도망치지 않아.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 거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도준이 떠난 후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수인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그녀는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도준이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를 믿어야 한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다면 자신도 여기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도준은 빗속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회 소집회 내일 아침 9시. 안건은 박철민 부회장의 해임안이다.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검사와의 스캔들 때문에 이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내가 직접 가서 그 늙은이들의 목을 칠 거야. 내 모든 지분을 걸고 승부한다. 도준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 부회장이 수인을 건드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도준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빗물 튀기는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자 곳곳의 전광판에서 수인의 체포 영장 발부 소식이 속보로 뜨고 있었다. 도준은 그 화면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핸들을 꺾어 화인그룹 본사가 아닌 서울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뒷골목, 정보상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박 부회장을 이길 수 없었다.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었다. 도준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당구장 지하에 있는 비밀 아지트였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는 한때 도준에게 빚을 졌던 전직 해커와 정보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도준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물었다. 도준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박철민의 비밀 금고 위치, 그리고 그 안을 털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해. 오늘 밤 안에. 한편 안전 가옥에 남겨진 수인은 도준이 켜두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도준이 그동안 모아온 화인그룹의 비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료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도준이 얼마나 치열하게 박 부회장과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은폐하고 조작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바보 같은 사람. 수인은 화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가고 폭풍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싸움을 시작한 두 사람. 도준은 어둠의 세계로, 수인은 진실의 세계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인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상석에 앉은 박철민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언론은 이미 강도준 회장의 스캔들과 이수인 검사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오늘이야말로 눈에 가시 갔던 도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준이 들어서자 회의실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예전의 나른함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이사들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박 부회장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사직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저 강도준은 오늘부로 화인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박 부회장조차 예상치 못한 도준의 빠른 포기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도준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스로 왕관을 벗어던지는 초강수를 둔 것이었다. 도준은 혼란에 빠진 이사들을 뒤로하고 박 부회장에게 몸을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앉게 되셨군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의자는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날카로운 가시방석이 될 겁니다. 도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사임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시야에서 사라지기 위한 연막 전술이었다. 회사를 빠져나온 도준은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의 차에 올라탔다. 준비는 다 됐나? 도준의 물음에 김 실장은 뒷좌석에 놓인 검은색 전술 가방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놈들의 본거지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도준은 묵묵히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놈들은 내가 물러났다고 생각하고 승리에 취해 있을 거야. 지금이 아니면 그 금고를 열 기회는 영원히 없어. 도준은 화려한 슈트를 벗어던지고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몸에 숨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허리춤에 단검 2자루를 차고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을 점검했다. 이것은 기업가 강도준이 아닌 그림자 속의 해결사로서의 모습이었다. 목적지는 인천항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쇄된 컨테이너 터미널이었다. 정보상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이곳의 비밀지하 벙커에 자신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의 원본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수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조작전의 원본 데이터도 그곳에 있을 것이 확실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항구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무장 경비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도준은 어둠을 틈타 컨테이너 사이를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벙커 입구로 접근했다. 빗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도준이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도준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경비원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낚아채듯 입을 막고 경동맥을 압박해 기절시켰다. 쓰러진 경비원을 어둠 속에 숨긴 도준은 보안 카드를 탈취하여 지하 벙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0여 명의 용병들이 그를 에워쌌다. 박 부회장은 도준이 올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빈손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회장님. 용병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도준은 말없이 양손에 든 단검을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 덤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용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에서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도준은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하고 상대의 팔을 꺾어 방패로 삼으며 다른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었다.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용병들의 비명과 함께 피가 튀었고 도준의 검은 옷은 점점 더 짙은 색으로 젖어들어갔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도준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용병 대장이 칼을 빼들고 도준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도준은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박치기로 상대의 콧뼈를 부러뜨린 뒤 반격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적을 쓰러뜨렸을 때 도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복부와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쪽의 금고실로 향했다. 최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된 금고 문 앞에서도 도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해킹 디바이스를 패널에 부착하고 암호 해독을 시작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접근 승인이라는 녹색 불이 들어왔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박 부회장의 모든 치부가 담긴 서버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품에 넣었다. 이것만 있으면 수인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안전 가옥에 홀로 남아있던 수인은 도준이 남겨둔 태블릿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준의 생체 신호와 위치를 나타내는 트래커였다. 도준의 심박수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자 수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안 돼, 도준아, 죽으면 안 돼.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고 차고에 있는 차를 몰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수인이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터미널 입구에는 쓰러진 경비원들이 즐비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이 지하 벙커로 이어져 있었다. 수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려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그녀는 금고실 앞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도준을 발견했다. 도준아, 수인의 처절한 외침이 지하 공간을 울렸다. 그녀는 도준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도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복부의 상처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인은 울먹이며 지혈을 시도했지만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나 때문에. 도준은 힘겹게 눈을 뜨고 수인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웃었다. 울지 마. 못나나. 네가 울면 마음이 아파서 갈 수가 없잖아. 그는 품 안에서 피에 젖은 하드디스크를 꺼내 수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네 무죄를 증명할 거야. 그리고 박철민을 끝장낼 수 있어. 수인은 하드디스크를 꽉 쥐며 오열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녀의 눈물이 도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도준은 점점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약속했잖아. 널 지키겠다고. 1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엔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때 멀리서 김 실장이 이끄는 지원팀과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인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기에요. 빨리요. 제발 살려주세요. 구급 대원들이 도준을 들것에 싣고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도준은 산소 마스크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을 수인에게서 떼지 않았다. 수인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그의 차가워지는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수인은 도준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죽지 마, 강도준. 제발 버텨. 네가 살아야 나도 살아. 네가 깨어나면 그때는 내가 널 지킬게. 그러니까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빗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모니터에 심박수 그래프가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 부회장은 펜트하우스에서 위스키 잔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강도준이 독사 같은 놈, 죽어서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다니.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장부가 검찰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뻔했다. 박 부회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그리고 강도준이 수술실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병원 수술실 앞 수인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준의 마지막 미소와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하드디스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디스크를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수술실 문을 응시했다. 이제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도준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님,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수사관들을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연락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반격할 시간입니다. 저들이 도준이에게 한 짓 몇 배로 갚아주겠어요. 수인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이수인입니다. 자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증거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녀의 뒤로 도준이 흘린 피가 닦이지 않은 채 바닥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도준을 다치게 한 자들을 심판할 냉혹한 칼날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태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도준이 사신과 싸우고 있었고 밖에서는 수인이 거대한 악과 맞서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피로 써 내려간 희생의 대가, 이제 여자가 그 마침표를 찍을 차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앞은 일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부패검사 이수인 구속하라는 팻말과 화인그룹의 비리를 밝혀라는 구호가 뒤섞여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화인그룹의 비자금 스캔들과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맞물린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수인에게 꽂혀 있었다. 수인은 수에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며칠간의 불면과 심적 고통으로 인해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의지이자 병상에 누워있는 강도준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이었다. 검찰 측석에는 박철민 부회장과 결탁한 최 부장검사가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수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고 오늘 재판은 그저 그녀의 파멸을 확인, 사살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최 검사는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계좌 내역과 매수된 증인들의 거짓 진술을 앞세워 수인을 화인그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부패 검사로 몰아붙였다. 피고인은 검사라는 신성한 직분을 이용하여 기업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고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반론을 시작했다.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인그룹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를 덮기 위한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렸다. 재판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물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도준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하드디스크의 암호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결정적인 증인인 도준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이 광경을 즐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의 흐름은 수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변호인조차 패색이 짙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 검사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더 이상의 심리는 무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절망적인 침묵이 법정을 감싸 안았고 수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도준이 피를 흘리며 건네준 그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분과 슬픔이 교차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법정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등지고 휠체어에 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링거 거치대를 옆에 세우고 환자복 위에 급하게 검은색 코트를 걸친 그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정도로 쇠약해 보였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법정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강도준이었다. 이 재판 이에 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부회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도준? 네가 어떻게... 그는 도준이 수술 도중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도준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코 돌아와 자신의 발로 지옥 같은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도준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 모습은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순교자처럼 처절하고도 성스러워 보였다. 수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가 깨어났다는 기쁨과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도준은 증인석에 앉아 수인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다. 나왔어.
약속 지키러. 재판장은 당황하며 물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사전 등록되지 않은 증인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도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잡았다. 화인그룹 회장 강도준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저는 지금부터 피고인의 무죄와 화인그룹의 진짜 범죄자를 고발하려 합니다. 그의 선언의 법정은 발칵 뒤집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최 검사는 다급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현재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검사를 노려보며 말을 잘랐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오히려 검사님이야말로 박철민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닙니까? 도준의 직설적인 공격에 최 검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도준은 품 안에서 피 묻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벙커에서 가져온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었다. 이 안에는 화인그룹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박 부회장이 지시한 녹취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법정 경위에게 USB를 건네며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사색이 되어 변호인단에게 무언가 지시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수인 검사 하나 처리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워? 사고로 위장하든 뇌물 누명을 씌우든 알아서 해. 강도준 그 애송이도 같이 묻어버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명백하고 잔인했다. 방청석에서는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카메라는 당황하여 얼굴을 가리는 박 부회장을 집요하게 쫓았다. 도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동안 방탕한 재벌 3세를 연기했습니다. 그것만이 내부의 감시를 피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아프게 했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인만을 향해 있었다. 이수인 검사는 그 어떤 부정부패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죄가 있다면 괴물과 싸우기 위해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것뿐입니다.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가심란을 장식하던 플레이보이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 악에 맞서 싸운 고독한 내부 고발자이자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남자였다. 수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당당하게 진실을 외치는 도준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비겁하게 도망쳤던 소녀는 이제 그녀를 지켜주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다. 박 부회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건 다 조작이야. 강도준,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는 증인석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도주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이었습니다. 이제 그 탐욕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부회장님. 아니, 이제는 수감번호로 불리게 되겠군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재판장은 즉석에서 박 부회장에 대한 직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법정 안으로 들이닥쳐 박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건화,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박 부회장의 발악하는 소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그와 결탁했던 최 검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체포되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이수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이 명백하며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안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인은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기도 전에 증인석에 앉아 있는 도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 도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억지로 버티고 있던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수술 부위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와 환자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준아, 수인은 쓰러지는 도준을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호흡은 거칠었다. 도준아, 정신 차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고. 도준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수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네가 웃어서.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수인의 귀에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다. 바보야, 왜 이렇게 무모해? 너 잘못되면 난 어떡하라고. 수인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주변의 환호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 존재했다. 구급 대원들이 다시 도준을 에워싸고 이동식 침대에 눕혔다. 수인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준은 계속해서 혼절과 각성을 반복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수인의 이름을 불렀고 수인은 그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이날의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부패한 권력의 몰락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편성해 이 드라마 같은 실화를 보도했고 강도준과 이수인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또 다른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수인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도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도준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 고비는 넘겼다고 전했다. 수인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다릴게. 네가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기다릴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수인은 도준이 선물해 주었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가 깨어나면 함께 가기로 했던 그들의 모교를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가 눈을 뜨면 그들의 진짜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병실 창밖에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날 무렵 강도준은 긴 동면에서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수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깍담한 사과와 과도가 들려 있었고 침대 시트 위에는 수사 기록 대신 간병 일지가 놓여 있었다. 도준은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려다 멈칫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혹시 죽기 전에 보는 환상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수인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다. 도준아,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다. 도준은 메마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못나니. 침 흘렸다. 짓궂은 농담에 수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와락 껴안았다. 도준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곁에 있었다. 도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빨랐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수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메우기 위해 소소한 일상과 감정들을 공유했다. 도주는 수인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독한 싸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수인은 그를 혼자 두었던 미안함을 고백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도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는 더 이상 스캔들 메이커인 재벌 3세가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한 다크 히어로로 추앙받고 있었다. 도주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곁에는 김 실장이 아닌 휴가를 낸 수인이 함께였다. 두 사람이 잡은 손은 그 어떤 공식 발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었다. 화인그룹으로 복귀한 도준의 첫 번째 행보는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그는 박철민 부회장의 잔당들을 모조리 해고하고 그들이 구축해 놓은 불법 하청 구조를 뿌리째 뽑아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반발도 심했지만 도준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가 던진 이 한마디는 화인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다. 도준은 자신의 개인 자산 절반을 출연하여 화인 투명성 재단을 설립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그는 화려한 의전과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전면 폐지했다.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수행원 없이 직접 운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진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주는 집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들어와 화려한 금박이 입혀진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열리는 경제인 연합회 만찬 초대장입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도준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즐겨야만 했던 사교의 장이었다. 도준은 초대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아니, 오늘은 더 중요한 선약이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VIP를 만나러 가야 하거든. 김 실장은 그가 말하는 VIP가 누구인지 짐작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차는 대기시켜 두지 않겠습니다. 도주는 재킷을 집어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도준이 직접 운전하여 도착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수인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도준의 차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강 회장님, 이렇게 매번 데리러 오시면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죠? 수인의 장난 섞인 타박의 도준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대꾸했다.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거야. 딴 놈들이 넘보지 못하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63빌딩의 고급 레스토랑도 한강의 요트 선착장도 아니었다. 도준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를 달려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들이 멈춰선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의 교문 앞이었다. 여긴 수인은 놀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밤하늘 아래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경비실의 늙은 수희 아저씨는 미리 연락을 받은 듯 반갑게 교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걸었다.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10년 전 이곳에서 도주는 수인에게 모진 말을 하며 이별을 고했었다. 그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덮을 만큼 아름다운 벚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억나? 저기 수도가. 도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 까졌을 때 내가 저기서 씻겨줬잖아. 수인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때 너 진짜 웃겼어. 재벌집 도련님이 손수건도 없어서 교복 셔츠로 닦아줬잖아. 나중에 내 어머니한테 혼났지?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과거의 추억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추어 나갔다. 그때의 그들은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거대했다. 힘이 없어서 지킬 능력이 없어서 서로를 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상처 입고 깨지면서도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도주는 수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희야, 나는 그동안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어.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과 배경을 보고 환호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텅 빈 껍데기 같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건 딱 하나였어. 언젠가 힘을 키워서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척했지만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남은 사람은 오직 학창시절의 너뿐이었어. 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수인에게 주려다 주지 못했던 색이 바랜 은반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수인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아서 미안해 할 일 만들지 않을게. 나랑 남은 생을 같이 걸어주겠어? 수인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도준의 목을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바보야. 이 반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서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바람이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또다시 강도준의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헤드라인은 자극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화인그룹 강도준 회장, 전 재산 사회환원 약속, 평생의 연인과 소박한 약혼식 올려. 기사 사진 속의 도준과 수인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모교의 운동장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화인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도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재단 활동과 사회봉사에 전념했다. 수인 역시 검사직을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자들의 편에 섰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바빴지만 주말이면 언제나 손을 잡고 낡은 분식집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어느 가을날 도준과 수인은 다시 그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의 곁에는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함께였다. 아빠, 여기가 진짜 엄마랑 아빠가 첫 키스한 곳이야? 딸의 짓궂은 질문에 도준은 헛기침을 했고 수인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낙엽이 지는 교정을 거니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도준은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차가운 갑옷을 입고 세상을 적으로 돌렸던 외로운 늑대.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이수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수인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어진 그의 손과 주름진 그녀의 손이 맞닿아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도준의 나지막한 속삭임의 수위는 따스한 미소로 화답했다. 나도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히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비극도 자극적인 복수극도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우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등대 삼아 길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긴 여행이자 영원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넘어 결국 그들이 도달한 곳은 서로의 품, 그 따뜻하고 영원한 안식처였다.